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양반가에 김진사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윤복이라는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윤복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복의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분이셨는데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일깨워주는 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 윤복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을 얻으셨지요.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겨울바람이 더욱 매서워질 무렵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어머니. 어린 윤복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진사 또한 깊은 슬픔에 잠겼지요. 그렇게 김진사 댁에는 한동안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혼자서 집안을 돌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윤복이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고민 끝에 김진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왔으니 바로 정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씨는 30살 남짓한 과부로 5살 된 아들 진성이를 데리고 왔지요. 처음 만난 날, 정씨는 윤복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복아, 이리 오너라. 내가 비록 내 친어미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어미가 되어주마. 응. 정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린 윤복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니. 김진사는 이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이 윤복이를 잘 돌봐주니 참으로 다행이네.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정씨는 윤복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옷도 새로 지어 입혔지요. 윤복 또한 점차 마음을 열고 정씨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정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이 11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아들 진성에게만 좋은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지요. 윤복의 밥상에는 소박한 나물 반찬만 놓이는데 진성의 밥상에는 고기며 생선이며 푸짐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저녁, 윤복은 자신의 밥상을 보며 슬픈 눈으로 옆을 바라봤습니다. 진성은 고기를 입에 가득 넣고 씹고 있었지요. 형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배고프시면 밥이나 더 드시지요. 진성의 말투에는 동생이 형을 대하는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방진 기운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윤복이 18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복은 이제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효성스러운 성품을 지닌 젊은이였지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정씨가 윤복을 불렀습니다. 윤복아, 예, 어머니. 밭에 가서 김을 매거라. 풀이 많이 자랐더구나. 날이 많이 더워졌으니 밭에 갔다 오는 김에 우물가에서 물도 떠오고. 아우가 더위를 많이 타니 형님이 조금 수고해 주거라. 알겠사옵니다. 어머니. 윤복은 고분고분 대답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김을 매는 윤복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그 시각, 집안에서는 진성이 서늘한 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아, 글 공부는 했느냐? 날이 더우니 집중이 어려울 텐데 찬찬히 하거라. 예, 어머니. 아까 했습니다. 더워서 좀 쉬고 이따 더 하겠습니다. 정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성은 글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지요. 저녁 무렵 윤복이 온몸에 흙을 묻힌 채 돌아왔습니다. 진성이 윤복을 보고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소. 목이 마른데 물 좀 떠오시오. 윤복보다 4살이나 어린 동생이 형에게 반말로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윤복은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왔습니다. 진성은 그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시고는 빈 바가지를 윤복에게 던지듯 건넸지요. 이제 치워두시오. 윤복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복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복이 동생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어느새 정씨가 나타나 윤복을 크게 혼내고 구박하였지요. 김진사는 윤복이 구박받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요. 정씨가 눈치를 주면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윤복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보가, 이리 좀 오너라. 예, 아버지. 김진사는 윤복의 거친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보가, 좀만 참거라. 내 어머니도 집안을 돌보느라 힘이 드니. 김진사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지요. 윤복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윤복은 그 밤 홀로 방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진성이 16살이 되었을 무렵 진성은 점점 더 방탕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글 공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마을의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정씨가 몰래 돈을 쥐어주니 기생집 주인도 진성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부인, 진성이는 요즘 어디가 있소? 통 보이지 않는구려. 글 공부하러 서당에 갔습니다. 날이. 우리 진성이가 요새 공부에 열심이라지요. 정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믿고 흐뭇해했지요. 그래, 기특하구나. 하지만 그 시각 진성은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며 기생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준 돈으로 말이지요. 윤복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정씨가 오히려 윤복을 거짓말쟁이로 몰 것이 뻔했으니까요. 윤복이 18살이 되던 해봄, 정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복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말이지요. 저놈이 장성하여 가문을 이으면 재산이 모두 저놈에게 갈 것이 아니냐. 우리 진성이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절대 그럴 순 없지. 정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씨는 김진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방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인고? 윤복이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을 돌며 세상 구경을 시키시는 게 어떠신지요?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 공부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지 않소. 과거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이오. 저기 마을 아래 홀로 사는 선비 모르시는지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글 공부만 하다 홀로 늙어가고 있지 않사옵니까? 저는 윤복이가 그리 될까 걱정되어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지. 책만 보는 것보다 세상 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시지 않습니까? 윤복이도 그렇게 하면 견문이 넓어질 것입니다. 12년이면 돌아와 더 큰 인물이 될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윤복을 불렀습니다. 윤보가, 예, 아버지. 너를 전국을 돌며 견문을 넓히도록 보내려 한다. 세상 공부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복은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저를 갑자기 전국 일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집안에 갇혀 책만 보는 것보다 세상을 직접 보는 것도 훌륭한 공부다. 윤복은 속으로 서운했지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 명을 따르겠습니다. 출발 전날, 김진사는 집안의 건장한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30살 남짓한 사내로 힘이 세고 민첩하기로 이름난 자였지요. 돌쇠. 예, 나리. 내가 윤복이를 따라가며 잘 모시도록 하여라. 길이 험하니 잘 보살피고. 명 받들겠나이다, 나리. 김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씨는 돌쇠를 몰래 불렀습니다. 달빛만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얼굴에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돌쇠야, 와보거라. 예,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씨는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면 윤복이를 죽이거라. 돌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큰 도련님을요? 그래, 깊은 산속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모르게. 정씨는 품에서 무거운 주머니를 꺼내 돌쇠 앞에 놓았습니다. 은자가 가득 담긴 주머니였지요. 성공하면 은자 50냥을 더 주겠다. 이것은 성금이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님. 큰 도련님은 내 식구들 생각해라.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들이 있지 않으냐? 정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내쫓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돌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잘 생각했다. 명심해라. 확실하게 처리하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라. 돌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정씨의 차가운 미소가 번뜩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윤복과 돌쇠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사가 대문 앞까지 나와 윤복의 손을 잡았지요. 윤복아,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좋은 것 많이 보고 배워서 돌아오기를. 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윤복은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함께 길을 나섰지요. 정씨와 진성은 대문 안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형님, 잘 다녀오시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미소만 지었지요. 윤복과 돌쇠는 산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돌쇠야, 이 산의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 계곡물 소리를 들어보아라. 예, 도련님.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지만 돌쇠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낭떠러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바위에 부딪히는 계곡물 소리만이 메아리 쳤지요. 윤복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낭떠러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로구나. 저 아래 계곡이 보이는가?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을 돌아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큰 배움이 되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는 뒤에서 윤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갈등의 빛이 역력했지요. 돌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 식구들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갑자기 윤복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 갑자기 왜 그러느냐? 윤복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의 두 손이 윤복의 등을 세게 밀었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윤복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허공을 헛딛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윤복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빠르게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고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쇠는 낭떠러지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오. 돌쇠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지요. 한편 낭떠러지 아래 깊은 계곡가에는 윤복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지요. 차가운 계곡물이 윤복의 몸을 스치며 흘러갔습니다. 윤복의 숨은 겨우겨우 이어지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정씨를 찾아가 보고했지요. 정씨는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두운 방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복 도련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정말로 죽은 걸 확인하고 온 것이냐?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있을 리 만무합니다. 정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잘했다. 여기 약속하는 자다. 정씨는 무거운 주머니를 돌쇠에게 던졌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여기 두면 위험하다. 윤복이와 떠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군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 예? 내 가족들을 데리고 함경도로 가거라. 여기서 멀리, 아주 멀리. 거기서 땅을 사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라. 정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알겠느냐?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으로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김진사가 윤복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윤복이 소식은 없소.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정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나리. 세상 구경이 재미있나 봅니다. 그래도 편지라도 보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는구려. 곧 연락이 오겠지요. 젊은이들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영 못 보내지. 내 아들놈은 이미 저승으로 갔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지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윤복의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깊은 산속 계곡가에서 차가운 물에 젖은 채 쓰러져 있다는 것을. 때는 윤복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계곡가에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 있었지요. 20살가량 된 젊은 여인으로 이름은 춘희였습니다. 춘희는 물동이를 들고 계곡가를 걷다가 바위 사이에 쓰러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혹시 사람인가? 춘희는 놀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연 한 젊은 남자가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 쓰러져 있었지요.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 도련님인 것 같았습니다. 춘희는 급히 그 사람의 코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지요.
아직 살아계셔. 할머니. 할머니. 춘희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희가 사는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지요. 춘희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춘희야, 왜 그러느냐? 계곡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양반 도련님 같은데 죽어가고 계세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둘 순 없지. 당장 데려오너라. 하지만 할머니, 제 힘으로는.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업어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어서. 춘희는 급히 계곡가로 가서 윤복을 업어왔지요. 윤복을 초가집 안으로 들여놓자 할머니는 곧바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희야,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라. 예, 할머니. 춘희는 정성스럽게 윤복을 간호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입에 약을 떠먹이고 밤낮으로 곁을 지켰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희와 할머니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윤복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드디어 윤복이 눈을 떴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복이 중얼거리자 춘희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셨나요? 도련님? 당신은 누구시오? 윤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초가집, 낯선 여인, 그리고 온몸을 감싼 붕대.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가 계곡가에서 너를 구했단다. 계곡가? 그 순간 윤복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밀던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그 아찔한 순간이 윤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쇠가 저를 밀었었는데. 윤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하인 돌쇠가 갑자기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말이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하인을 시켰겠지. 내 집안에 너를 해치려는 자가 있구나. 누가 저를 대체 왜 해하려고? 윤복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지요. 계모 정씨가 시켰을 겁니다. 계모가요? 저는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보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버지께서도 윤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계모에게 속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윤복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간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춘희와 할머니가 밥을 권해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윤복의 눈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춘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복이 마루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춘희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주저앉으시겁니까? 윤복은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춘희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남은 가족인 아버지께도 버림받았는데. 그렇다고 목숨까지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춘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할머니께서는 집안이 망해도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십니다. 도련님도 양반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저앉은 게 양반입니까?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춘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복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윤복을 불렀습니다. 윤보가, 예, 할머니.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야지. 이렇게 숨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윤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
하지만 집안에서 버려진 저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춘희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책이 남아있다. 춘희 아버지도 그 책으로 공부했었지. 비록 급제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방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지요. 그 책들을 내게 주마. 여기서 공부하거라. 할머니, 윤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은 할머니와 춘희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춘희, 이 목숨 살려주시고 공부할 기회까지 주시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고 뭐고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소원이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도련님. 제가 농사일은 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복은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지요. 춘희는 매일 밭에서 일하고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복은 할머니와 춘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윤복과 춘희는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 밭은 제가 맬 테니 저쪽을 해주세요. 춘희, 이제 도련님이라고 그만 부르시오. 그냥 윤복이라 불러주시오. 춘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남남이오? 춘희는 저희 생명의 은인이오. 편하게 불러주시오. 그럼 윤복 씨, 그렇지요. 윤복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희도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할머니는 집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저 둘을 보니 봄날의 꽃 같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윤복은 이제 23살이 되었고 춘희는 22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지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윤복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가라도 붙으면 춘희에게 마음을 말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윤복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지요. 춘희 또한 윤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그저 묵묵히 윤복을 돕는 것으로 만족했지요. 윤복이 24살이 되던 해봄, 드디어 소가 시험을 보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가 윤복을 불렀습니다. 윤복아, 시험 잘 치르고 오너라. 예, 할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춘희도 윤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복 씨, 꼭 붙으실 거예요. 고맙소, 춘희.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후, 윤복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할머니, 춘희 붙었습니다. 소가에 붙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잘했다, 윤복아. 정말 잘했구나. 셋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춘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저녁, 윤복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춘희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진작 그럴 줄 알았다. 춘희야, 너는 어떠냐? 춘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춘희, 윤복은 기쁨에 겨워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희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좋다. 혼례를 올려라. 너희 둘이 함께 한다면 이 할멈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며칠 후,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와서 축하해 주었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윤복과 춘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잘 살아라.
윤보가, 춘희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예. 할머니, 평생 춘희를 아끼겠습니다. 저도 윤복 씨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윤복과 춘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인,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잘 내조하겠사옵니다.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혼례 후, 윤복은 대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춘희와 함께 바치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지요. 춘희는 삿바느질을 하며 윤복을 도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고생만 시키는구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도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윤보가, 서두르지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윤복이 26이 되던 해, 드디어 대과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윤복은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와 춘희는 윤복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윤보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다음엔 꼭 붙을 거예요.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2년 후, 윤복은 다시 대과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낙방이었습니다. 윤복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니다, 윤보가. 때가 안 된 거지. 이번엔 정말 아깝게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다음엔 꼭 붙을 거예요. 춘희는 윤복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복은 춘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다시 도전하겠소. 그로부터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윤복은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할머니와 춘희도 윤복을 응원했지요. 윤보가, 이번엔 꼭 될 게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가더구나. 힘내세요, 서방님. 제가 기도할게요. 할머니, 부인,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윤복이 31살이 되던 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과 시험장에서 윤복은 온 정성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와 춘희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지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 김윤복! 윤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장원급제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윤복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윤복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요. 윤복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부인, 춘희가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됐어요? 붙었소. 장원급제했소. 정말요? 춘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지요. 윤보가, 아이고, 우리 윤복이가 정말이냐? 할머니,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윤복은 할머니와 춘희를 껴안았습니다. 셋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잘했다, 윤보가. 정말 잘했구나. 드디어 이루셨어요. 해내실 줄 알았어요. 할머니, 부인, 이 모든 것이 두 분 덕분입니다. 기쁨에 들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경사에 잔치를 해야지. 맞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초대해요. 그럽시다. 할머니와 춘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께 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춘희야, 윤복이랑 마을 장터에 가서 음식을 사오너라. 네, 할머니. 춘희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마을 장터 가서 잔치상에 올릴 음식 사와요. 고기도 사고, 떡도 사고. 그럽시다, 부인. 너희는 다녀오너라. 내가 여기서 집 정리하고 있으마. 예.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윤복과 춘희는 들뜬 마음으로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한편 그 시험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복의 이복 동생 진성이었지요. 진성은 이제 27살이 되었습니다. 진성은 그동안 아버지 김진사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기생집과 도박에 빠져 날마다 돈을 물쓰듯 썼지요. 어머니 정씨도 사치스러운 생활로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은 거의 거지 수준으로 몰락해 있었지요. 정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진성을 대과 시험에 보냈습니다. 진성아, 너라도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예, 어머니. 하지만 진성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낙방이었지요. 진성은 풀이 죽어 시험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었지요. 장원은 김윤복. 진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 누구라고? 진성은 고개를 돌려 높은 곳에 서 있는 장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당당한 모습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진성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얼굴, 윤복 형님. 저건 윤복 형님이 아닌가? 어머니께서 분명 죽었다고 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윤복을 향해 축하를 외쳤습니다. 진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성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느냐? 진성아? 급제라도 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정씨는 진성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똑바로 말하거라. 형님이, 윤복 형님이 살아있습니다. 정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요. 뭐라고? 게다가 대과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정씨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인 죽었어. 분명 죽었을 텐데. 정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놈이 벼슬을 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정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성아, 어디 사는지 알아내라. 당장! 예. 어찌? 빨리! 시험장 주변을 뒤져서라도 알아내란 말이다. 진성은 며칠간 시험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주막 주인에게서 정보를 얻었지요. 아, 장원나리 말씀이십니까? 저 깊은 산골 마을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성은 급히 정씨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어디라고 하더냐? 충청도 청주 근처 깊은 산골이라고 합니다.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씨는 음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쇠를 부르거라. 정씨는 사람을 시켜 함경도에 있는 돌쇠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도착했지요. 돌쇠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씨는 차갑게 돌쇠를 노려봤습니다. 김윤복이 살아있다. 알고 있었느냐? 예, 살아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돌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죽이지 못한 거다. 그럴 리가. 저 낭떠러지에서. 말이 많다. 정씨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물건들이 덜컥거렸지요. 정씨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없애라. 마님, 청주 근처라고 한다.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서 집재 불태워버려. 정씨는 무거운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은자 30냥이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마라. 하지만, 안 하면 내 가족은 물론이고 너도 죽는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정 씨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온몸이 떨렸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돌쇠는 무거운 마음으로 은자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윤복과 춘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 장터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떡도 많이 사요. 그래야지요. 마을 사람들 것도 넉넉히 준비해야겠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들이 떠난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돌쇠가 윤복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돌쇠는 가까이 다가가 안을 엿봤습니다.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윤복과 춘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위협이 떠올랐지요. 안에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해야만 한다. 정말 미안하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 사방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마른 나무와 지프로 만든 초가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를 돌리자 사방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으로 가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문을 막고 있었지요. 살려줘! 누구 없느냐? 누구? 연기가 할머니의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윤보가, 춘희야. 할머니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불길은 집 전체를 삼키고 있었지요. 그 시각 윤복과 춘희는 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떡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게요. 생선도 신선한 걸로 샀어요.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하늘이 붉은 것 같아요. 불이 난 건가? 하늘이 왜 이렇게 붉은 것이오? 두 사람은 점점 빨리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들이 본 것은 활활 타오르는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윤복은 음식짐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희도 비명을 지르며 뒤따랐지요. 집은 이미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윤복은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윤복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놔주시오. 할머니가 안에 계시다고. 윤복은 발버둥을 쳤지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만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복은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불이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퍼다 날랐지만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지요. 윤복과 춘희는 조심스럽게 잔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아까 낯선 사내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는데 윤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40 넘어 보이는 까무잡잡하고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수상해서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슬쩍 사라지더군요.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모, 계모라고요? 계모가 다시, 계모가 또. 분명 계모의 짓이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계모밖에 없소. 윤복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할머니까지 죽이다니. 윤복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메아리 쳤지요. 춘희는 윤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희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멀리서 집이 완전히 타는 것을 지켜본 후 정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밤중에 정씨를 만난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습니다. 어찌 됐느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윤복은 확실히 죽었느냐? 정씨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게 번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이냐? 이번에도 또 죽이지 못했다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집이 완전히 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번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래, 잘했다. 정씨는 또 다른 주머니를 돌쇠에게 던졌습니다. 남은 돈이다. 이것 가지고 다시 함경도로 가거라. 예, 마님. 다시 부르기 전까진 절대 돌아오지 말거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정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돌쇠가 떠난 후 진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형님이 입 조심해라. 정씨는 날카롭게 진성을 노려봤습니다. 내게는 형님이 없다. 애초에 세상 구경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예, 어머니, 명심하겠사옵니다. 이제 남은 재산이라도 아껴 써야겠다. 김진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해. 정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저놈은 이번엔 정말 죽었을 게다. 하지만 정씨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를 애도했지요. 윤복과 춘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를 산중턱에 묻고 윤복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춘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윤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춘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춘희가 왔어요. 할머니. 장례를 마친 후 윤복은 할머니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춘희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할머니의 원수를 꼭 갚아야 해요. 윤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갑고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물론이요, 부인. 윤복은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진실을 밝히고 원수를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윤복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춘희는 윤복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제가 함께 할게요, 서방님.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지요. 며칠 후 윤복과 춘희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윤복은 장원 급제자로서 곧 벼슬을 받게 될 것이었지요. 떠나기 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할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한양에 갑니다. 벼슬을 받아 꼭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꼭 원수를 갚고 올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윤복은 승정원 정자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육품 벼슬이었지요.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윤복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무에 매진했지요. 춘희는 작은 집을 얻어 윤복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시겠어요. 괜찮소, 부인.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윤복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윤복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충직하고 성실했으며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했지요. 임금도 윤복을 눈여겨봤습니다. 김윤복이라 했느냐? 참으로 유능한 신하로구나. 전하, 김윤복은 장원급제자로 일처리가 정확하고 빠릅니다. 예, 좋다. 더 높은 자리를 맡겨 보도록 하라. 그렇게 윤복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년 후 정유품에서 정우품으로, 2년 후 종사품으로, 4년 후 정삼품 관찰사로 승진했습니다. 윤복이 38이 되던 해였지요. 드디어 윤복에게 충청도 관찰사 직책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도. 바로 윤복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지요. 윤복은 발령 통지를 받고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드디어 때가 됐네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할머니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아버지와 계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서방님께서 관찰사가 되신 것을 아실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오.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7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때는 윤복이 38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윤복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말을 탄 윤복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윤복을 구경했습니다. 윤복은 곧은 자세로 말을 타고 갔지요. 춘희도 가마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삼품 벼슬아치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윤복은 충청도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나와 윤복을 맞이했지요. 관찰사 나리, 어서 오십시오. 윤복은 말에서 내려 관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요. 모두 수고들 하시오. 본관은 김윤복이오. 앞으로 잘 부탁하오. 예, 나리. 윤복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춘희와 단둘이 있게 되자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 이제 시작이오. 신중하게 하세요. 계모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번엔 제가 권력을 쥐고 있소. 진실을 밝힐 수 있소. 그날 밤 윤복은 춘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만나보려 하오. 아버지께 나를 버린 이유를 들어야겠소.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버지는 본래 선한 분이셨소. 분명 아직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오. 윤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서방님을 죽이려 했다던 돌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소. 돌쇠 그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증언해야 해요. 윤복은 관아의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함경도에 있는 돌쇠를 찾아내라고 말이지요. 며칠 후 윤복은 고향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리, 이 지역의 김진사댁에 대해 아십니까? 김진사라 하였느냐? 윤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지요. 예, 예전에는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몰락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정씨 부인과 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하더군요. 김진사는 이제 늙고 병들어 거의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합니다.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셨다니. 윤복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만나기로 말이지요. 김진사를
관하로 소환하라. 예? 김진사 말입니까? 그렇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소. 급히 모셔오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나리, 관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러갔습니다. 왜 늙은 진사를 소환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 곧 포졸들이 김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계시오? 정씨가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관찰사 나리께서 김진사 어르신을 소환하셨소. 관찰사가 왜 우리를? 정씨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성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입 닥쳐! 김진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60을 넘긴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허리도 굽고 기침을 하며 걸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른다고? 예, 어르신, 관하로 가셔야 합니다. 관아에서 나를 찾을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인고? 자세한 이유는 우리도 모르오. 관찰사 나리께서 김진사 어르신을 급히 찾는다는 것만 알고 있소. 혹시 관찰사 나리께서 우리 윤복이 소식이라도 들은 겐가? 바로 가겠네. 어서 가세. 김진사는 흔들리는 가마의 실려관하로 향했습니다. 정씨는 불안에 떨며 집안을 서성거렸지요. 뭔가 잘못됐어. 뭔가. 어머니, 혹시 형님이 닥쳐! 죽었어! 분명히 죽었단 말이야! 하지만 정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포졸들이 김진사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김진사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아 홀에는 높은 자리에 관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소인 김진사, 관찰사 나리를 뵙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윤복은 높은 자리에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아버지. 너무나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요. 윤복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김진사. 예. 나리. 고개를 드시오. 김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의 얼굴을 봤지요. 순간 김진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 얼굴은... 아버지. 윤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 아버지 앞에 섰지요. 정말 윤복이 맞는 게냐? 윤복이구나.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윤복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김진사는 윤복을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윤복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내가 너를 세상 구경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가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살아있는 줄만 알았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김진사는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윤복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저를 버려놓고서 이제 와서야 반가우신 겁니까? 이 놈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왜 살아있으면서 날 찾아오지 않은 것이냐? 일주를 떠나자마자 돌쇠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를 내보내신 건 아버지이시니 당연히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내 그놈을 믿고 너와 함께 보냈거늘 그놈이 대체 왜 널 죽이려 한 것이냐?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널 보내지 않았다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우유부단했기에 너를 지키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재회였지요. 한참 후 윤복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밀었던 일, 산골에서 할머니와 춘희를 만났던 일, 혼인을 하고 과거 급제를 한 일, 그리고 할머니가 불에 타 죽은 일까지. 김진사는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씨가 너를... 예, 아버지. 계모가 돌쇠를 시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2번이나. 김진사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 악독한 년!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는 모르셨던 겁니다. 계모가 아버지를 속인 거지요. 용서해다오. 윤보가 아비로서 너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아비를... 김진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복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계모를 처벌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 반드시... 윤복은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와 그 아들 진성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씨는 집안을 서성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씨, 진성, 관찰사 나리의 명으로 체포한다. 뭐시, 무슨 죄로? 포졸들은 정씨와 진성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포졸들은 거칠게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정씨는 발버둥 치며 끌려갔지요. 정씨와 진성이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최 무슨 일이냐? 왜 나를 이렇게? 그때 높은 자리에 앉은 관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씨. 정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관찰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오랜만이오, 계모. 죽은 줄만 알았던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기분이 어떠소? 윤복이 너가 어떻게? 진성도 형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정씨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명이야. 누명이라 하였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혼자 세상 구경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야. 정씨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렇소. 그럼 돌쇠는 왜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오? 돌쇠.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놈이 혼자 한 짓이겠지. 2번이나요? 윤복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자 또다시 돌쇠를 시켜 집에 불을 질렀소. 그 불에 나를 구해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소. 윤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요. 정씨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도 없이 내 말만으로 어떻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내 놈은 어미도 못 살아보고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냐? 정씨의 말에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정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감히 나를. 내가 아무리 관찰사라 해도 증거 없이는 나를 벌할 수 없어. 그렇소!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소!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악독한 년! 내가 한 짓을 하늘이 다 알게 되었거늘! 당신도 증거가 있소? 친아들이라고 지금 감싸는 것이오? 증거가 없다면 입 닥치시오. 정씨는 점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나는 결백하오. 이런 페르나가 관찰사라니. 조정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오?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한 사람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나리, 함경도에서 돌쇠를 잡아왔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돌쇠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관아에 끌려오는 길에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지요. 돌쇠는 윤복을 보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정말 잘못했사옵니다. 윤복은 차갑게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누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마님께서 소인에게 은자 50냥을 주시며 도련님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놈, 거짓말을. 정 씨가 소리쳤지만 돌쇠는 계속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와 가족들을 내쫓아 버린다고 하셔서 소인이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님께 돌아가 은자를 받고 함경도로 쫓겨났습니다. 계속 말하거라. 몇 년 후 마님께서 다시 소인을 부르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계시고 과거에 급제하셨다며.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돌쇠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은자 30냥을 주시며 도련님의 집에 불을 지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내 할머니께서 계신 줄 알았지만 소인은 돌쇠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 돌아가 확실히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아니야. 이럴 리가. 정씨, 내 아들을 죽이려 했고 무고한 노인을 죽였다.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느냐? 윤보가, 오해야. 제발, 어미는 다 너가 잘 되기만을 바랬을 뿐이란다. 정 씨는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의 눈은 차갑기만 했지요. 정씨는 아들을 죽이려 한 죄, 아들을 죽이려다 무고한 노인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한다. 그 아들 진성은 어미가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조한 죄로 양반 신분을 빼앗고 남은 평생을 관노로서 살게 한다. 한때 형이었던 내가 직접 매일같이 옆에서 지켜보며 올바른 처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겠다. 포졸들이 정 씨와 진성을 끌어냈습니다. 안 돼. 살려줘.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며 울부짖었지요. 윤복은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 예, 도련님. 너도 죄가 가볍지 않다. 2번이나 살인을 시도했으니. 돌쇠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소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윤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너 또한 관노로 보낸다. 평생 백성들을 위해 일하며 속죄하라. 감사합니다. 도련님. 소인.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돌쇠도 끌려나갔습니다. 이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복은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윤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보가,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윤복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함께 사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17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지요. 며칠 후 윤복과 춘희 그리고 김진사는 함께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할머니, 원수를 갚았습니다.
정 씨는 벌을 받았습니다. 윤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보답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 씨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장에 끌려 나온 정 씨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정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처음부터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정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지요.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은 것에 통쾌해했던 것입니다. 진성은 관노가 되어 윤복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서 매일 같이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형장에서 끌려가기 전 진성은 형 윤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아우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다. 이 형이 직접 다스리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윤복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완전히 냉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성은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그의 앞날은 고되고 힘든 노동뿐이었지요. 몇 년 후 진성은 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은 것이지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윤복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지요. 윤복아, 며느리야, 너희 덕분에 이 늙은이가 행복하구나. 아버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님, 편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김진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복은 관찰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공적이 임금께 알려져 더욱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김윤복은 청렴하고 유능하다. 이조 판서에 임명하노라. 이조 판서. 정의품의 고위 벼슬이었습니다. 윤복은 한양으로 돌아가 이조 판서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춘희와 아버지도 함께 한양에서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복과 춘희는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윤복아, 예, 아버지. 내가 못난 아비였지만 너를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아버지, 말씀 마세요. 기운 차리세요. 김진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며느리의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아버님, 며느리야, 우리 윤복이 잘 부탁한다.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윤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복아,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김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윤복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윤복은 의정부 영의정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일품, 신하의 최고 자리였지요. 춘희와의 사이에는 두 아들 하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났지요. 어느 가을날, 윤복은 가족들을 데리고 할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아, 이곳에 계신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아이들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윤복도 절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춘희와 아이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춘희도 옆에서 절을 올렸지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윤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모에게 내쫓긴 아들이 돌아와 복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결국 자신을 망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정씨는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의붓아들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자신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윤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었고 결국 행복을 찾았지요. 그리고 춘희와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운 선행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